김어준의 뉴스공장. 오랜만입니다. 시그널 생각나시죠? 네. 뉴스공장과 역사를 같이 해온 내부자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 찾기 특별위원장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 대책특위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아니, 김성태 의원님도 무슨 특위위원장 하나 맡으셨어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두 특위위원장이 지금 오랜만에 나오셨더니 두 분이 특위위원장이 돼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네. 사실상 제가 이걸 맡은 배경에는 맡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만 안민석 의원의 보복으로부터 나도 이제 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내가 좀 그동안 이 국감 기간 내에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웃기는 거예요. 국민들의 한 80%는 이 과거 청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데 그 국민들의 민심을 좀 거스리는 저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특히 그것도 그 순하디순한 김성태 의원님한테 적을 맡겨서 참 제가 앞으로 저런 분을 어떻게 상대로 이 방송을 또 해야 될지 걱정이 되고요. 근데 공장장, 작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작년 오늘이 의원님이 장시호를 체포하라. 역시 네. 천재야 천재. 선언하신 날이니까. 장시호란 이름을 세상 밖으로 이 뉴스공장을 통해서 꺼낸 그 날이고요. 실제 구속됐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후에 장시호가 이제 구속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청문회 때 장시호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더니 장시호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간에 있었죠. 화제가 돼서 썸 타는 것으로 제가 오해를 받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초기에 불을 붙인 당사자이신 안민석 의원님, 그때 많은 특종을 터뜨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 당이 오직하면 지금 정치보복 대책특위를 이렇게 만들 정도로. 혹시 그 타켓을 저를 향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제 당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라도 하기 위한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이제 참 1년 만에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또 그 책임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고 정권마저 내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중심에 안민석 의원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국민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사람이 간절함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작년 이맘때 근데 이 문제를 너무 간절하게 밝게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꿈만 꾸면은 영감이 주는 거예요. 꿈만 꾸면은 영감이 떠오르고 세월호 아이들도 나타나서 저에게 영감을 던져주고 가령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대포폰 사용한다. 그것도 제가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아무도 안 믿었죠. 근데 어느 날 작년 이맘때쯤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꿈속에 딱 나타나면서 그 대포폰 이야기를 저한테 꿈을 제가 깨는 순간 대포폰 최순실과 박근혜가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봤더니 그게 몇몇 제보자들 이야기 쭉 종합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포폰도 상상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대포폰도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이렇게 꿈을 통해서 영감을 얻었어요. 정말요. 영감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밝히는 아니 저 이야기를 저한테 제일 먼저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대포폰 이야기를 꺼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고 저도 김성태 의원님이 저한테 헛발질하지 말라고 아주 저한테 아주 염려하셨죠. 헛발질도 또 사실을 많이 하셨으니까. 사실상 최순실 국정농단을 이렇게 밝혀내는 이 과정 속에서 큰 물지기는 잡고 밝혀낸 진실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한 60%는 사실상 헛발질도 많습니다. 헛발질도 있었고, 근데 그만큼 이제 간절하다 보니까 그런 또 실수도 안민석 의원께서 이제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 그런데 정치 보복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전방위 어떻게 보면 인민재판식 한마디로 이런 국정운영이 단행되고 있어요. 그중에 상당한 부분은 정치 보복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뭐 청산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핵심의 모습이 시원하게 보이는데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 그러니까 정치 세력에만 한정 짓지 말고 과거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모든 잘못된 어떤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독 박근혜 정권과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의 적폐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럼 지난 과거 DJ 정부 때 2,000여 명의 사찰을 이뤄낸 미림팀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건 전화도청팀이에요. 미림팀. 이게 운영이 돼가지고 그때 DJ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근데 이 미림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이런 부분도 국정은 뭐 이 적폐청산과 함께 같이 다뤄보면 좋은데 유독 댓글이고 예? 또 다스고 아까 다스 뭐 새말초롱에 우리 예? 청취자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 아내가 하나, 지금 제 아내가 셋, 넷, 다스. 이게 다스가 MB 바로 그 관련선 다스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다스하고 다스하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근데? 아, 다스는 뭐 제야의 음모론자인 좋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김어준 공장장군이 내보다 정보력이 많은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걸 알겠습니까? 의원님. 이거는 그러니까, 법률적인 판단을 윤석열 자, 검사가 그러면은 정치 보복 반대하시는 김성태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스 수사하지 않아야 됩니까? 저는 진실을 밝히고 의혹을 해소하는 일은 정권이 해야죠.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걸 마치 국정운영 기술자 설계하시는 분들이 탁탁 이거 다음에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국정원 댓글은 어떻게 할까요? 국정원 댓글은 지금 얼마나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깜빵 구속시키고 다 했잖아요. 4대강 비리 밝혀야죠. 네? 4대강 비리는 감사도 2번 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특위를 했습니까? 그건 자기들끼리 한 거고요. 아, 그렇지 않아요. 자원외교 비리 밝혀야죠. 자원외교 비리 밝히세요. 예. 방해산업 비리 밝혀야죠. 아, 이런 거 하자는 겁니다. 지금 카이 지금 사천에 이제 한국 이런 거 하자는 건데 그거 하고 이걸 왜 있는데 정치보복으로 몰아붙이세요?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은 특정 정당과 관련된 그런 정치인들의 과거사만 신상털기하고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까미 제가 이야기 한번 그 외워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어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 내일의 더 큰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독하게 청산해야죠. 안민석 의원님, 블랙리스트 정말 나쁜 거죠, 그죠? 그거 조사해야죠. 아, 조사해야죠. 예. 근데 본 의원이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를 하면서 여기 자료를 가져왔는데 박은순 여기 시장 TV 아니에요. 무슨 영상 뭐 박은순 화면자를 가지고 시장의 그러세요. 가장 라디오예요. 최측근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변창흠 SH공사 사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SH공사의 1급, 2급 고위 간부들에 대한 신상 분류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박은순 시장에 대한 충성도 여부에 따라서 동그라미 세모 꼽혀 분류했고 두 번째는 진보 계획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분류했어요. 그렇게 해서 가입표라고 해주십시오. 가입표. 꼬표. 가입표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뭐 직급도 강등되고 해서 옷을 벗은 사람도 있고 보직 해임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 흔히 말하는 좌파 정권에서도 박은순 시장 체제에서도 이런 엄청난 블랙리스트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김성태 의원님은 전문 용어로 지금 물타기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런 거 잘못됐죠. 근데 잘못됐죠. 네, 근데 저런 거 해야죠. 저런 거 잘못된 거는 또 못하게 하고 그러나 과거 이미 MB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이 나라를 말아먹은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죠. 그리고 잘못했으면 엄벌을 해야죠. 그럼요. 이걸 왜 정치 보복으로 몰아붙이세요? 자, 이것은 좋습니다.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 여야가 어디 있고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안민석 의원님이 요 근래 특수학교 대해서 한번 먹으시더니 이상한 위원장 맡으셔가지고 애매하게 물타기 하시고 그 몇 주 만에 만나서 이런 말씀하시면 그 특수학교 이야기 잘 나왔어요.
서울시 15년 동안 특수학교 하나 이런 이야기 들어보세요. 특위위원장 맡으라고 그러면 하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 이야기 거죠. 들어보세요. 안민석 의원님. 예? 그 특수학교도 서울시에서 15년 동안 못한 걸 우리 위대한 강서 지역 주민들은 그걸 대체 부지를 통해서 수용하고 학교 폐교 부지는 지역 주민들의 수군 사업을 같이 이뤄내고자 조영교육감과 합의하고 진행시킨 걸 어느 날 아침에 그걸 걷어차버린 사람이 조영교육감인데 그 진실을 아시는 분이 예? 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특수학교 잘 되고 있죠. 특수학교 잘 되고 있죠. 그 한번 이야기 좀 보세요. 혹시 뭐 이 통신사로부터 요즘 뭐 검찰 경찰로부터 통신 이런 기록 조회 받고 그런 뭐 피해는 안 받고 계시죠?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저 보세요. 서구한 날 당했어요. 저 보세요. 네. 제가 이 뭐 23건에 이 방송이 텔레비전인데 내가 한 일주일 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들어보고 그러세요? 제가 일주일 전에 제가 보고 통신 기록 설명드릴게요. 조회를 해보니까 네. 무려 23건에 이렇게 저에 대한 통신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통신사로부터 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현재 사실상 정치 보복 탄압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안민석 의원께서도 이제 집권당 의원으로서 의원님 대부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된 건데요. 앞에 있잖아요 이게. 예? 예? 여기 보세요. 이 앞에 이건 다잖아요. 만약에 제가 네. 김성태 정치보복 대책특별위원장님, 예. 우리 문재인 정부 이후에 누군가가 김성태 의원님을 사찰했다 그러면은 예. 제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예. 규명을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일 박근혜 없어야 정부 되고.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저 애매하게 이 청취자들 아닙니다. 헷갈리게 하시는 저런 자료 들고 나오셔서 저는 박근혜 정권에서도 비주류 오직하면은 안종범 수첩의 이재호 선배와 저와 그 내용을 주진우 많이 기자가 부르셨잖아요. 왜 주진우 기자가 비주류라고 밝혀냈지만은 MB랑 친하시잖아요. MB하고는 관계없죠. 친하시죠? MB 때도 저는 18대 국회도 소장계획파 그 유명한 민본 21의 핵심위원이었습니다. 지금 민본 정치보복 21 그렇게 유명하지 운운하는 게 핵심이 MB를 사수하라 이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MB 무상급식 먹는 거 이거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MB하고 박근혜에 이어서 MB까지도 무상급식 먹게 되면은 우리 난리 난다. 내년 지방선거 거들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저는 안민석 자유한국당을 몰염치한 당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한 네. 3주 안 지금은 봤더니 뭐좀 국민과 달라졌다 함께 생각했더니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함께 과거의 잘못된 범죄를 처단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안민석 함께 의원님. 힘을 모으는 거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됩니다. 안민석 의원님 할 3주 말 동안 없으시죠? 국정감사도 하고 이래서 우리 안 의원님이 많이 변했을 거라는 그런 기대로 이 방송에 오늘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하나도 안 변해요. 저 역시 좀 우리가 품격 몇 있는 주 만에 방송 처음 용어하고 뵈면서 그동안 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그런 이 서울시 교통방송이 얼마나 정치 보복 대책 특별위원장 안민석 디그니티 명사 아닙니까? 지금 예? 안민석 의원도 국정감사하는 기간 동안에 이 서울시 교통방송이 교통방송 설립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가지고 편향적인 정치관과 또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많은 지적을 받고 예? 그 동료 의원들 특히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내용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 이 방송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정제되고 또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성과 반성 속에서 건전한 비판이 있는 그런 방송이 돼야지 둘이 앉았다 하면은 그냥 말이야 박근혜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권 나는 또 거기에 방어하느라고 DJ 노무현 정권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김성태 의원님 잠깐만요. 자꾸 흥분하시니까 마이크가 귀에 자꾸 걸리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예. 어떤 MB 무상급식 추진위원장을 제가 김성태 위원님으로 오늘 제가 특별히 임명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정치보복 반대 특별위원장 이런 거는 당장에 간두세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이때까지 나 방송 용어 나 정제해서 하는 편인데 어쩜 이 방송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다스가 누구 건지는 아시죠?
파스를 밝혀냈어요.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건 민주당이 알지 내가 아는 거예요? 아시면서 알면 나한테 정보 좀 주세요. 진짜 모르세요? 아유, 오직하면 윤석열 중앙지검장도 그건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해본다는 거 아니에요. 다스가 MB께 아닙니까? 수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그 다스가 MB께 아닙니까? 그건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말을 믿으세요. MB하고 친하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다 아시면서. 아니, 제 이제 사람이 말이에요. 예. 참 안민석 의원이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고 참 안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재인 안절했어요. 대통령 방미길에 그 대통령 그 비행기 한번 타고 오시더니 그냥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내가 분명히 충고합니다만은 정치인의 긴 생명은 오로지 비주류입니다. 주류에 서지 마세요. 주류는 김무성하고 MB하고 가까이 놀다가 지금 저렇게 되셨거든요. 주류에 서지 마세요. 주리.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주류에 안 서서 사선한 사람이 몇 주 만에 나도 주류에 섰으면은요 MB 때고 박근혜 때고 주류에 섰으면 나 이 자리에 없어요. 오늘 말 되게 많으시네요. 몇 주 만에 제가 뵈면서 오늘 이 순간에 저의 인내력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저의 이 방송의 기본적인 기조는 디거니티와 엘레강스입니다. 저를 도전하지 마세요. 저거 어떻게 됩니까? 품격과 저기 우아한 그래. 그런 자세를 제가 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몇 명 옵니까? 뭐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당 문제를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실 거잖아요. 뭐 저는 이 보수 대통합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김무성 의원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해외 국감을 마치고 나면은 예. 아마 그 구체적인 로드맵이 현실이 곧 이제 뭐 실행이 곧 현실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두 자릿수입니까? 한 자릿수입니까? 1차가. 그 뭐 두 자릿수 한 자릿수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두 자릿수가 될 수도.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9명이거나 한두 명이나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9명 이상은 되는 거네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굉장히 전망하시고. 저 표정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해내고 있다는 그런 표정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지금 정계 개편 내지는 통합의 이 본질을 전문용어로 먹고 살기 힘든 야당들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국민당이 지지율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요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거라도 해서 관심을 끌고 싶은 그런 욕구. 그리고 지금 공장장이 이야기했지만은 한꺼번에 하지 않을 거예요. 찔끔찔끔 하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거 가지고 국민들에게 뭐 볼 게 없어요. 정책으로 보이겠습니까? 뭐 도덕성으로 보이겠습니까? 어차피 박근혜 국정농단의 이 부역 정치 세력 아니겠습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우당탕탕 시끄럽게 해서 국민들 시선 좀 끌고 그리고 뭐 오갈 데 없는 보수의 국민들 마음을 모아서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본질인 것이거든요. 안민석은 자, 정치라는 거는 공자왈, 총칼은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고 정치는 명분을 하는 겁니다. 이 지금 통합하는 이 명분이 뭐가 있어요? 뭐 명분을 이야기해보세요. 명분을. 자, 명분 이야기할게요. 예,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 그리고 국민 여론의 국민하고 공감하고 국민 소통하고 여론조사를 하는 가지고 고통이 어디 모든 있습니까?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 정치에 함몰되다 보니까 지금 의회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이게 좋아할 일 아니에요.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자력 결정 보십시오. 왜 멀쩡한 원자력 그 건설을 중단시켜가지고 1,000억이나 넘는 그런 국가적 손실을 이뤄냅니까? 국민들은 잘하고 있는데 네? 자기들은 막 이거 훔치려고 하고 그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그리고 봅시오. 뭐냐면 안철수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나 친문과 친박을 뺀 중도 세력들을 모아서 몸집을 키워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거든요. 그런 생각하에서 당대표까지 다시 무리하게 됐는데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철수가 조급해졌어요.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뭔가 한번 통합을 한번 해보려는 뭐 그런 안민석 의원이 몸짓을 막 뭐 하는 것이죠. 안철수 의원은 또 하야하시다면서 또 조금 또 한 보름 사이에 또 생각이 또 달라지셨네.
그건 하해가 아니라 용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아유 뭐 고발 취하하니까 이제 진정한 하해가 고발 이루어지- 취하고 수원지검에서 그저께 네. 저를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취하했으니까 그렇게 검찰 하죠. 자체가 이거 안민석 의원의 주장은 속기록 위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그런 주장이었다고 해서 과학까지야 무혐의 뭐. 결명을 내린 이게 겁니다. 거기다 가학까지 들어대지 네. 마시고 검색 정도 한 건데요. 과학까지요. 그 안민석 의원님 말이라도 그래서 이게 안철수의 앞으로 정치적인 야망과 지금 오갈 데 없는 이 바른정당, 한국당의 그런 이해관계, 당리당략이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떨어지면서 봅니다마는 통합 이야기를 나오니까. 향후- 근데 국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만의 리그죠. 그만해보세요. 내가 김 공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스가 누구 겁니까? 향후 정치 지형은 말이에요. 다스가 누구 거냐고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 자, 독단과 디그네티하게 또 여쭙습니다. 일방 통행식 국정 다스가 누구 운영에 겁니까?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보수 대통합에 우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함께 뜻을 모색하고 그 다음은 MB와 친한 김성태 또 의원님, 다스가 국민의당 누구 안철수 겁니까? 의원 안철수 대표도 진정한 한마디로 정치인이라면은 중도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거대 여당을 지금 막 문자가 야당을 쏟아집니다. 만들어야 다스는 MB 겁니다. 문자 쏟아지는데. MB 걸로 알고 계신데 김성태 이 시간 정말 맞습니까? 그리웠어요. 맞습니까? 서로 각자 자기 말하고 남 말 안 듣고 오디오 물리고. 다스가 누구 거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아시잖아요. 아 그걸 안민석 의원이 알지 왜 나보고 제가 그걸 한 가지만 더 강요하세요? 여쭤볼게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의 대결은 누가 이깁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참 부질없는 싸움 하는데 결국은 홍준표 대표의 지금까지의 상가 철학이 결국은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녹취록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녹취록은 이미 그 성완종 1억 뇌물수수 건에 이미 1심 판결이 나기 이전에 이 홍준표 2015년 4월 18일 날 서청원 당시 의원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 녹취록이 또 있나 보던데요. 그 통화 이후에 그때는 수사 중일 때예요. 그 이후에 1심 판결이 1년 6개월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는 서청 선배하고 통화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모 씨도 1심에서의 정언이나 2심에서의 정언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게 좀 보수 통합에 조금 뭐 걸림돌이 요 근래 잠깐 된 걸 그런 상황이지 이걸로 가지고 뭐 홍준표가 뭐 대표가 무너지고 그럴 김성태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4주 만에 반가웠습니다. 근데 다스는 누구 거예요? 다섯 건은 뭐 지금 현재 이 정권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통해서 사실상 수사 지시를 오다를 내린 것 같으니까 그 이번 국감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MB 거는 아니죠. 윤석열 검사장한테 중앙지검장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답을 해줄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감장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하겠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다스가 MB 거라고 하면은 네. 그 사실이면.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이 좀 됩니다. 앞에 듣기 평가 같았다고요? 네, 듣기 제가 평가 두 분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두 분 계셔서 제가 그랬어요. 못 듣겠다 꾀꼬리. 아니 이제 제가 정말 이 시간 그 듣기 시간에 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오디오가 두 분이 물리고 있기 때문에 물리는데, 네. 저까지 하면 세 사람이 글쎄요, 물려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아니, 그거 그러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들으면서 욕하고 네. 다음 주는 왜 안 나오지? 그리고 스트레스 풀고. 샌드백이 필요해요 사회에는 역시. 샌드백이 서로를 치고 그런데 서로로 딴 데를 쳐요. 네. 그래가지고 A가 하는 말이 B에게 가서 B가 A로 전달을 해야 대화가 되는 건데. 근데 이분들은 대화가 아니고요. 오늘은 드디어 디그니티 앤드 엘레간스까지 나와서 제가 정말 바깥에서 까맣쳤습니다. 그리고 헛소리도 나고요. 자 오늘 윤보선 대통령 지난주에 했고 네. 오늘은 정치리디오 건축 네. 어디입니까? 오늘은 제가 사실 오랫동안 이걸 언제 해야 되나 했던 거를 이제 오늘 합니다. 노무현 네. 대통령과 봉하마을. 봉하마을. 정확하게는 뭐 봉하마을의 노무현 대통령 사저 네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사실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게
봉화마을은 생가와 사가와 묘소가 같이 있는 그쵸.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곳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드물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문 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그동안 윤보선 뭐 경교장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 사가에 건축가의 이름이 알려진 거는 유일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건축가의 이름은 사실 일반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정기용 선생님이시라고 이분도 2012년 이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뭐 마지막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잘 알려진 건축가거든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뭐 윤보선 대통령의 사가 누가 뭐 집장수집이라는 뭐 이런 표현을 하고 건축주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가령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사저 얘기하면 논현동에 결국 사저를 지었지만 무지무지 큰 집이에요. 그 집이. 근데 제가 건축가 이름이 나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보나마나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톤키로 지었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톤키로. 왜냐면 시공자가 더 앞에 나오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건축가를 기용을 하고 그 건축가와 함께 집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리더십일 뿐만이 아니라 이 건축의 리더십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 얘기를 좀 이제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턴키로 맡기는 것과 건축가에게 맡기는 것의 차이를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턴키라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이 땅을 사는 거 거의 뭐 땅 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에 열쇠 돌리는 것까지가 턴키인데 이럴 때는 대개 시행사 내지는 시공사가 맨 앞에 있습니다. 업자가 계약자를 이제 주로 건설사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건축가는 그 시행사에 하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설계만 해주는 거죠. 설계만 해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건축가하고 건축주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안 그래도 을인데 이제 완전히 뭐 병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만날 기회도 그다지 없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저는 하여튼 건축의 턴키가 너무 많은 것도 이제 굉장히 문제지만 뭐 건축가한테 먼저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가한테 맡기는 경우에는 이제 건축가하고 이제 건축주가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것과,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잘 이행할 수 있는 시행사 그러니까 시공사를 이제 하고 대개는 또 그 건축가가 감리까지 하게 됩니다. 현장을 이제 전체를 통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흥미로운 게 저도 이제 제가 그때 무슨 건축정책 무슨 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걸 저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하고 계시는 근데 아무것도 그때는 안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럼요. 공적으로 공개할 일이 아니라. 그리고 정기용 선생님이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보통 자기 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뭘 할 때는 대개는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싸게 짓는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짓는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턴키로 가기도 하지만 건축가를 고를 때 굉장히 힘이 들어해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유명한 사람으로 해야 되냐. 유명한 사람은 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비싼 거 그리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말 한마디 못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셨으니까 여러 가지 이점은 있으셨겠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히 모험적으로 건축가를 선정하는 것부터 굉장히 모험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모험적으로. 저도 이제 이건 뭐냐면 바깥에 안 알려진 사안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정경 선생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어쩌다가 이런 기회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냥 모험적인 게 한 5명 정도를 처음에 건축가를 지명을 했대요. 건축가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죠. 유명한 뭐 지명도도 있고 또 그 뭐 추천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비서실에서 알아본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쓴 책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건축한 것도 보셨을 때 뭐 사진으로도 보셨을 테고 스타일도 되게 좀 아실 테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건축주가 인터뷰를 했다고 그럽니다. 5명을? 5명을 다. 인터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죠. 처음에 그리고 3명으로 줄이고, 다시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는 또 더 얘기를 해보고, 토론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토론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딴 게 아니에요. 대화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 참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양반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이런 거죠. 마을에 대해서, 뭐 지구에 대해서, 뭐 환경에 대해서, 나의 꿈에 대해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토론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궁합이 맞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계를 이제 같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낙점이 되셨다고 그래요. 이게 건축 이전에 사람 먼저 만나고. 네. 그 사람하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이야기를 길게 나눈 끝에 이 양반하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집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어떤 조화 혹은 뭐 앞으로의 그 역할 이게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 건축에 녹아 들어가겠다 이런 판단을 한 그런 판단을 이제 그러니까 대개 특히 이제 집을 설계하는 건축가인 경우에는 사실 건축주하고 친구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근데 많습니다. 친구처럼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런 표현까지도 쓰는데 저희가 어떤 때는 정신 분석 같은 역할도 합니다. 이 사람의 이제 심리 분석도 해야 되고 건축가가 그러니까 좋은 건축가는 그러니까 그 상대편의 비밀까지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야 그걸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굉장히 사적인 비밀들. 가령 뭐 저한테는 어떤 건축주는 이런 얘기를 자기는 목욕하고 난 다음에 빨가벗고 돌아다닐 수 있는 집을 지어주세요. 이런 그렇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자기가 그거에 자기가 원한다 이거예요. 가장 사적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서로 간에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사람이 사실은 집의 건축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두 분이 잘 맞는 거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가 중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특색이 다 있는데 건축가가 되게 이제 목이 뻣뻣합니다. 솔직히는 건축가가 목이 뻣뻣하다는 건 이게 이제 되게 잘난 척해요. 자존심도 세고 건축가들이 좀 잘난 척해요. 뭐 하여튼간에 인문학적 소양도 있고 또 뭐 자기네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편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를 하는 건축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왜 이게 진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은 이런 거지 뭐 이런 건축은 이런 거지. 건축은 뭐야 뭐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안 만나요 저희는. 저는 안 만났어요. 근데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분들은 다 배제를 하셨어요. 스테이트먼트가 강한 사람들은 다 배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정경훈 선생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경훈 선생님을 평소에 잘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말하는 건축가라는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 영화에서는 꽤 히트를 친 건데 그게 이제 이분이 무주에 가서 무주에 군수하고 더불어서 한 10여 년 동안 무주에 조금만 무슨 목욕탕, 뭐 공설 운동장 이런 거 뭐 설계한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마을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를 그거를 기록한 다큐 영화인데 거기도 보면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할머니들하고 얘기하고 군수하고 뿐이나 공무원들하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말하는 건 그리고 그분의 이제 성향은 말하는 게 건축주를 알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공간이라고 하는 건축이라는 거는 말을 해야 된다. 말을 걸 수 있고 말을 나눌 수 있는 건축이 굉장히 좋은 거다. 뭐 이런 이제 철학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는 거죠. 두 분이 두 분이 어땠으리라고 말이 많은 분이에요. 심장이 가요. 노무현 대통령 아니 왜냐하면요. 제가 그때 설계할 때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어떤 때 만나면은 거의 밤새도록 말만 한다고 얘기만 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저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왜냐하면 어떻게 설계하느냐 같은 걸 하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는데 이제 이분이 저기 한 게 이제 이게 있어요. 이제 중간에 한번 딱 노무현 대통령이 한 번은 저한테 당신 집을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뭘 얘기하셨냐 하면은 제가 제 책을 한번 보셨는데 제 책에다 제가 그랬고 자기 집은 꼭 그려봐야 됩니다 직접. 그래서 100분의 1로 해가지고 왜 이게 제가 좀 그려봐야 됩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해보셨대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랬더니 바로 얘기하시는 거.
그거 쉽지 않대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본인의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리는 건 어렵고요. 건축가가 어느 만큼 해놓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려보고 이제 좀 그런 자기가 하고 싶은 여기 뭐 책상에 이렇게 들어갈까 뭐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직접 해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은 참 정말 신기한 분이다. 별난 분이에요 정말. 별난 분. 정말 신기한. 그래서 제가 봉화 사저에 가보신 분은 사실 봉화 사저는 뭐 하여튼 뭐 아방궁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뭐 가보신 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죠. 정말 예. 가보셨어요? 제가 알기는 안 가보신다는 당분간 뭐가 기하게 끝날 때까지는 안 가보신다 그랬었는데 가보셨어요? 네, 서거 이후에 제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가겠다고 안 갔죠 한 몇 년. 네네. 한 7년간 안 가셨겠네. 가다가 예, 올해 갔다 왔습니다. 오래 갔다 오셨어요? 네. 사저까지 가셨어요? 아니면 바깥에만 사저 구경했죠 그냥 구경. 네네. 예. 저기가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담배 핀 자리 있어요. 네네 예. 있습니다. 거기서 네. 담배 한 대 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추억과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이게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에서 이게 끈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경수님은 봉화 사저만 가지고 제가 사실은 오늘은 봉화 사저 얘기하고 다음 주일에 봉화 마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저 아직 시작도 안 돼서. 나 진짜 이제 사저는 건축가 얘기가 아니 근데 나와도. 사저 얘기는 예. 특별하게 얘기하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흙과 나무로 지어진 집이다. 지붕은 동판으로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생각보다 뭐냐면 좁아요 그리고. 작아요. 예. 왜냐하면 근데 처음부터 정경수님이 예. 이거는 불편한 집이 돼야 된다. 시골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채를 나눠 놓으셨습니다. 예전처럼 사랑채, 안채, 행랑채 이렇게 옛날에 다 나눠졌잖아요. 다 나눠 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뿅 가신 모양이에요. 그게 너무 근사하다. 그래서 보면 지붕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이어져 떨어져 있는데 있죠. 떨어져 있는 게 다 따로따로 돼 있는 일부러 겁니다. 그랬군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채 나눔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의 굉장히 큰 특색이거든요. 그걸 차용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도 보면 다 나눠서 좋은데 솔직히 사랑채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맨날 부엌에서 들고 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권양숙 여사와 거기 맨날 툴툴대고 그러니까 나중에 부엌하고 연결하는 데만 지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비 오는 날 들고 가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채 나눔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굉장히 특색이에요. 이게 조금 커 보이는 이유는 그 경호동 때문에 동이 커 보여요. 같이 뒤에 70평 그러니까 집만 가지고는 한 110평 되는데 뒤에 70평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방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방궁이라는 뭐 이런 얘기를 저기를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느낌은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생각보다 좁다. 네. 예. 이제 사진으로만 봤으니까 네. 생각보다 좁다는 거 하나고 낮다. 네. 집들이 낮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집들이 낮고 턱도 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떨어져 있는 거. 네. 왜 이렇게 떨어져 지었을까? 그 신기했어요. 네네. 불편할 텐데. 바로 불편한 게 시골에서 사는 마음이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자연에서 사는 마음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그 부엌 말씀하신 불편하게 왔다 갔다. 네네. 그래서 그런지 권양숙 여사님이 그때 밥을 해주시지 않고 짜장면 시켜주시더라고요. 저는 밥 한번 얻어 먹었는데. 네, 짜장면 한번 얻어 먹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가보시면 제가 이제 다음 주는 생가도 얘기하고 뭐 좀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 사저로서 안녕하실 시간 없어요. 네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저의 의미를 새깁시다. 예.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김진일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나도 안녕.